이제 6계명입니다. 고정관념을 깨지 않고 세상에 인재 없다고 하지 마라. 서해 선생은 말직에 있던 이순신 장군과 권율 장군을 발탁하여 위기의 나라를 구했다. 고정관념을 깨야 현자를 구할 수 있답니다. 이순신 장군과 권율을 천거한 분이 유성룡 선생입니다. 근데 이 천거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천거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쉽게 생각을 하지만 천거는 아주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선조에게 천거를 한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선조가 흔히 쓰는 전법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누군가를 천거를 해서 사고를 치면 바로 그 사고의 책임을 천거한 사람한테 묻습니다. 그것은 선조실록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누군가를 천거를 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까지 감수해야 되는 것이 천거입니다. 근데 유성룡 선생은 그런 것을 무릅쓰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순신 장군에 대한 천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웠던 천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은 이미 하나의 죄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그 죄목을 뒤집어 씌웠거나 죄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선조한테까지 다 들어갔던 얘기인데 이런 겁니다. 반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어느 한 집단의 죄목을 가지고 잡혀 들어가 있는 사람을 면회를 한 것만으로도 이순신은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을 천거한다는 것은 그 면회를, 그러니까 반란에 참여했다고 인정되어서 죄목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면회를 한 거는 큰 자기한테 문제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 알고 있었던 선조가 있었고 알고 있었던 유성룡이었지만 유성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이순신을 천거하게 됩니다. 이순신에 대한 천거는 여러 번 무리수가 따르게 됩니다. 지금으로 얘기해도 분명히 정상적인 천거는 아닙니다. 3번의 사관원의 반대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고사리 진병 첨절제사라는 곳에 승진을 해서 가게 되는데 그것이 종삼품입니다. 종삼품. 그러니까 지금 도절제사하고 비슷한, 지금 그 수군 절도사하고 그 비슷한 위치의 그 자리인데 어쨌든 처음에 그 자리로 보내고자, 그러니까 정업 현감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 자리로 보내고자 하고 해서 선조한테 천거를 해서 글리 승낙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승낙을 바로 받자마자 사관원에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7개를 뛰어넘었다는 것이 첫 번째였고, 그거보다 그 이면에 있는 내용은 죄인을 면회를 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문제로 돼 있었는데, 물론 그거를 핵심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건 이면에 있었던 얘기지만 그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였었는데 이런 사람을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사관원에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관원에서 반대되니까 다시 면직이 된 거죠. 면직이 되자 다시 절충장군이라는 자리로 또 보내게 됩니다. 다시 청구를 한 겁니다. 유성룡이. 그래서 선조가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거기서 또 사관원에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반대를 하니까 다시 면직이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라사도 수군 절도사 자리로 또 다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3번째 겨우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이건 정삼품 자리니까 7품계를 앞서게 된 겁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을 가만히 그 이력을 보게 되면 종4품까지 갔었어요. 종4품까지 올라갔다가 문제가 생겨서 백의종군을 하게 되죠. 그래서 8개의 특급 진급을 한 적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백의종군이라는 게 뭐죠? 완전히 그냥 바닥급이잖아요. 마지막 계급이잖아요. 종9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8단계로 올라갔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이 7개의 품계로 올라가는 건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사실은 그거보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죄인을 정여립 사건에 관련돼 있었던 그 죄인을 면회를 갔다는 것이 더 문제가 돼서 이 사람이 역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사관원에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건의를 한 겁니다. 선조에게. 그래서 다시 떨어지고 다시 올리니까 다시 떨어지고 다시 올리니까 다시 떨어져서 마지막에 올라간 것이 전라자도 수군 절도사로 임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성룡 선생의 신념이 없었으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권율을 발탁하게 되는데 권율은 문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문신이 되기 과거에 급제하게 된 것도 아주 독특합니다. 이렇게 허송세월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데 딸을 출가를 시켰어요. 딸을 출가시켰는데 벌써 사위는 과거 급제가 된 거예요. 과거 급제가 됐는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냐? 영의정의 집안이에요. 영의정.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무총리잖아요. 왕을 제외하고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권율로서 집안에서 아무 하는 일도 없이 먹고 놀고 그냥 한량처럼 보내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그 임종 때 자식들이 쭉 왔을 거 아닙니까? 임종 때 이제 자식들이 옆에 이제 쭉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권율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내가 너를 낳았구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구나. 근데 권율은 어떻게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풍류를 즐긴 사람이고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주색 잡기와 한량으로 보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런 자식한테 내가 너를 낳았구나 그런 겁니다. 이것이 엄청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과거 공부를 해서 과거에 급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신으로 있다가 문신으로 있는 사람을 유성룡이 보고 이 사람의 됨됨이는 무신 기질이 다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결국 어떻게 되죠?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3대 대첩 중에서 이순신 장군과 권율 장군이 있는데 이 대첩을 이끈 사람이 바로 권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직에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획이나 하고 행정적인 일을 보던 사람을 끌어다가 갑자기 의주 목사라는 자리에 앉혀서 전쟁 수행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유성룡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 권율도 무려 4단계를 뛰어넘는 파격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유성룡, 이순신, 원균을 이렇게 만나면서 이게 독특한 면이었는데 이 세 분에 대한 얘기가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순신 장군과 유성룡 선생과 그 다음에 원균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해가 되시리라 봅니다.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분은 남산 밑에 있는 건천동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한극장 그 근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건천동에서 다 살게 됩니다. 어린 시절을 같이 살았습니다. 원균은 보면 1540년생이고 유성룡 선생은 154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원균보다 2살이 어립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은 1545년생입니다. 유성룡 선생보다는 3살이 어리고 원균보다는 5살이 어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참고로 적었는데 우리가 지금 허균 선생이 있는데 허균의 형이 1551년생이고 이것도 건천동, 이분도 건천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유성룡 선생을 기본으로 해서 이순신은 3살이 아래입니다. 원균은 2살이 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서 살았는데 그러면 유성룡 선생과 이순신 장군은 3살 어렸는데 이순신 장군의 형이 3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두 분이 친구였을 가능성이 많고 동네에서 3살 많으면 완전히 형 대우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더구나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서열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을 거고. 그리고 원균은 나중에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것도 어렸을 때 이사 오게 되는데 이순신이 이사 간 후에 왔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정황을 찾아보니까 원균과 이순신이 만났을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성룡 선생과 이순신은 분명히 만났습니다. 근데 얼마 동안나 만났느냐는 기록을 암만 찾아봐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제 짐작으로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2, 3년 아니면 한 3년 내지 5년 정도를 같이 지냈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아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유성룡 선생은 이 건천동에서 어린 시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묘하게 얽혀져 있는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7계명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연장선상에서 이해가 되는데, 7계명, 능력을 보지 않고 신분과 학력을 이야기하지 마라. 서해 선생은 나라를 구하는데 신분의 차이를 떠나서 누구든 공을 세우면 등용했다. 신분과 학력으로 편을 가르면 나라가 결단한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김홍도 선생님의 그림인데, 머름이라고 표현도 하고 양반이죠. 양반은 뭐 하고 있죠, 지금? 곰방대 긴 거 하고 막걸리가 있습니다. 그죠? 누워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시한 거죠. 감시하고 있는 모습을. 이건, 이 세시풍속은 정조가 세상에 있는 상황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나한테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김홍도 선생이 이걸 그려서 바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그 시대의 풍속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에 열중하고 있는데 이 양반은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비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노비는 생산 수단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비는 노동하는 인간이지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던 것이 조선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노비를 갖다가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도 됩니다. 이렇게 무시당하던 사람들을 전쟁에 참여하도록, 전쟁에 참여를 시키면, 이분들이 공을 세우면 면천을 해주는, 노비를 면하게 해주는 것을 유성룡 선생이 바로 했던 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노비는 누가 봐도 노동하는 기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조선의 반이 노비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 초기 때는 한 10% 정도 됐고, 조선 후기로 가면 50%가 넘었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대체적으로 한 50% 정도가 노비였다고 여러분들 감안을 해보시면, 그 모든 생산에 중요하게 관여한 사람들은 다 노비입니다. 장인들도 노비였고, 그 다음에 조선이 발전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하게 여기는 사람을 노비로 만들었고, 천하게 여기는 것을 일로 알았고, 천하게 여기는 것을 발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래 것들이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발명품이라고 그러는 것들이 대부분이 그 노비들이 담당하는 일들이 잘 돼야지 발명이 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이 다 무시되어 왔던 사회가 바로 조선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 인구의 반을 노비였는데 이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군사력이 클 수 있었겠어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비들을, 그러니까 조선의 국력을, 그러니까 전쟁 중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노비들도 참여하면 그대로 다 받아줬고, 노비들이 공을 세우면 면천을 해줬고, 이런 것을,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것들을 유성룡 선생은 찾아내서 세상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제가 아까 연결선상에서 같이 만들었던 것들입니다. 노비도 공을 세우면 면천해주고, 양반 자제도 군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아까 유성룡 선생이 자신이 잘한 일이 있더라도 칭찬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것처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제도도, 이런 것들을 유성룡 선생이 채용을 함으로 해서 기득권을 가진 양반 세력한테 밀려나서 결국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파직당하는 입장이 되게 됩니다. 8계명입니다. 경계를 넘어 공부하지 않고 할 수 없다고 하지 마라. 주작이 대세인 시대에 금서인 양명학도 읽었다. 문인인 서해 선생은 병법을 공부해서 일선의 장수들에게 전술책을 지어 보냈다. 평생 학습의 결과이다. 스스로 학습은 자기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유성룡 선생이 이런 그 파격적이고 새로운 거, 세상을 개혁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게 된 주요한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양명학 공부한 거가 큰 힘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였던 것은 성리학입니다. 조선이 받아들였던 건 성리학이고, 성리학 중에서도 예의, 관습, 법, 도덕 이런 것만 강조를 해서 밑에 사람은 위에 사람한테 공경하고 그것을 지키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충과 효만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 주자학입니다. 성리학 중에서도 가장 폐쇄적이고 발전성이 없는 대표적인 것이 주자학인데 우리는 주자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그러니까 성리학과 양명학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리학은 신분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는 선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양명학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선비만이 정치를 할 수 있고 선비만이 세상을 개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명학에 기반해서 유성룡 선생은 공부를 했고 어려서부터 17살부터 이 양명학에 빠졌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파격적이었던 학문 중에 하나였던 것이 맹자입니다. 맹자는 왕도 바꿀 수 있다는 그 시대의 엄청난 사상을 이야기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맹자를 상당히 금기시하는 경향이 아주 강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허물어서 간 양반이 바로 유성룡 선생입니다. 그래서 양명학 공부와 그 다음에 맹자를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소고군을 만들고 그 노비들도 전쟁에 참여하면서 공을 세우면 면천을 주고 그러는 것들도 바로 여기서 나왔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많이 다른 점이 이런 건데 그 당시에 문관이라고 그러는 벼슬을 한 사람들은 모든 것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과거에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선발되는 사람이 2년, 3년, 그렇게 정확하게 하면 정상적으로 모집을 하면 3년에 33명 채용하는 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소수를 뽑은 거예요. 정예 중에 정예를 뽑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진짜 조선의 인재들은 다 모여있는 것이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공통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보면 되는 거, 수재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룡 선생은 그런 기질을 많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의 방법도 아주 폭넓게 했고 깊이도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신분에 대한 생각도 조정에 있는 일반 대신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받아들이는 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심지어 하게 됩니다. 유성룡 선생은 전술책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증손 전수방략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전술책을 만들어서 장수들한테 보급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책을 직접 이순신 장군에게도 보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난중일기에 거기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낸 날짜까지 딱 적혀져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특별한 점은 모든 것을 기록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1592년 전쟁이 나기 직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92년 4월달에 전쟁이 났으니까 1592년 3월 5일 날 책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다. 아주 간결하죠. 이순신 장군의 특징은 언어를 아주 절제하면서도 날카롭고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이 난중일기의 특별한 면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만 핵심적으로 적는 것이 이순신 장군의 그 글쓰기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맑다. 더 이상의 말이 없습니다. 날씨에 대해서 딱 맑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받다. 군관들은 활을 쏘았다. 좌의정 유성룡이 편지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있죠. 전술책 증손 전수 방략이라는 책을 보내왔다. 책을 보니 수전 그러니까 바다에서 싸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해군을 얘기하죠. 육전, 육군과 화공법 등에 관한 전술을 일일이 설명했다. 참으로 망구에 뛰어난 이론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성룡 선생이 쓴 이 전술책이 이순신 장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대단히 뛰어났던 전술이었고 자기한테 큰 도움이 된 것을 여기서 그대로 일기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만구에 뛰어난 이론이었다. 예. 그 다음에 유성룡 선생의 아주 그 독특한 면들인데 아까 좀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징집을 하는 것은 강제로 하는 거죠. 근데
모병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오는 거죠. 스스로 오도록 만드는 것을 유성룡 선생은 여러 군데서 보여줍니다. 지금 민주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국가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면 백성들이 스스로 오도록 만드는 방법처럼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하겠다 그러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거기엔 백성들한테 어떤 이득을 주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지금 민주화 시대, 산업화 시대에서도 일반화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지 않고 강제적으로 끌어와서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면 일의 능률도 없고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도 당연히 생기게 되죠. 근데 유성룡 선생은 철저하게 자발적인 참여를 만들어내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고공책입니다. 그걸 공명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전쟁의 인력을 수급을 하는데 전쟁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왕이 도망을 갔으니까 백성들도 도망을 갈 수밖에 없고 장수들도 대부분이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전쟁에 내가 앞장서서 도와주고 일을 하게. 나라는 나를 버렸는데 내가 나라를 위해서 뛴다는 생각을 갖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유성룡 선생은 머리를 딱 떠올려서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면 그것을 내가 내 공책에다가 적겠다. 당신 이름을 적어서 공을 여러분들이 그 한 공을 여러분들한테 내가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 그게 뭐냐? 책에다가 그 공의 내용을, 공적을 세운 내용을 적는 거예요. 이 적어서 하겠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나도 이름 좀 적어줘라. 내가 진짜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서 관사를 하나 지면 관사를 짓는데 나무를 해오라 그러면 다 가서 나무를 해오고 또 목수는 목수들이 참여해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자발적으로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은 묘한 것이 같이 공통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도 아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전쟁을 수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공급 물자가 없는 거예요. 전략품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식량이 필요한데 그 식량을 필요로 하려고 그러면 강제로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자발적으로 내가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누가 자발적으로 내겠어요? 내지 않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너무나 유성룡 선생과 이순신 장군은 닮은 점이 있습니다. 해로 통행첩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줍니다. 이게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장악하고 있는 그 일대에 어선들이나 그 다음에 상업활동을 위해서 이동하는 배들에게 보호해 줄 테니까 쌀을 내면 해로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통행첩을 발행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배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쌀을 제공을 하고 쌀을 주고 해로 통행첩을 받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 다시 일어서는데 아주 중요한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 분은 닮은 점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구계명입니다. 마음을 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라. 서해 선생은 아침에 임명하고 저녁에 해임할 정도로 변덕스러운 왕과 함께 평생 함께 일했지만 한탄하지 않았다. 늘 그와 마음을 통하려고 노력했다. 누구든 마음이 통하면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나 도움을 받는다면 먼저 친해져야 되잖아요. 친해지지 않은 사람한테 먼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줄 리가 없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기본적인 기질 중에는 내가 마음이 스스로 감동하고 동감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가장 기본적인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통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 일 좀 도와달라고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노력을 해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선 500년 27명의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 중에 대표적으로 변덕스럽고 잔인했던 군주가 저는 선조라고 봅니다. 선조는 잔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진짜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선조는 이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죄인을 갖다 놓고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그러니까 정여립 사건으로 인해서 정여립의 아들입니다. 아들을 갖다 놓고
압술이라는 형을 가합니다. 압술이 뭐냐면 사람을 의자에 앉혀놓고 그 위에다가 큰 우리가 맷돌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맷돌 같은 거를 이렇게 얹어놓는 겁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무게만큼. 그럼 어떻게 되죠? 뼈가 주저앉습니다. 관절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 9살밖에 안 되는 아이를 거기다 앉혀놓고 압술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다가 추운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여립의 아들을 갖다 놓고 압술을 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모두 다 대신들을 갖다 집합을 시켜놓고 그 형을 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젊은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어쨌든 눈물을 흘려서 그것을 바라본 선조가 대노해가지고 저놈을 처형하려 해서 죽여버립니다. 눈물을 흘렸다고. 동정을 했다는 겁니다. 역적의 자식을 내가 지금 국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동조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고 죽여버립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추운 날에는 감당이 안 되고 눈물을 막 흘리는 그런 병이 있었는데 그것 안타깝게 그게 선조 눈에 띈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는 이렇게 진정으로 잔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정치를 한 것이 바로 유성룡 선생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선조는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탓이라고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렇게 있는데 분명히 선조는 내 탓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는 왕이었습니다. 보시면 이거를 보면은 얼마만큼 그 선조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유성룡 선생이 전쟁을 끝내고 나서 조정에서 모여 있을 때 세상을 더럽혔다는 오명을 씌워서 내쫓으려고 그러는 그 정파가 있는 거고 자기를 옹호해주는 정파가 있었는데 선조는 누구 편도 들지 않고 도리어 유성룡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진 않지만 그런 것을 견지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내용이 그렇습니다. 유성룡 선생이 그 적대 관계에 있는 정파에서 당신 때문에 조선이 잘못됐으니까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유성룡 선생은 사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걸 다 이제 접고서 나는 이제 그만두겠다. 사직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진 사직을 요청을 합니다. 자진 사직을 하고 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고 선조가 안 받아들여요. 자기는 쑥 빠져 있는 거, 뒤로 쭉 빠져 있어서 그냥 가만 냅둡니다. 그러다가 막 아우성치니까 파직을 시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나는 진짜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럼 내가 사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받아주고 있다가 더 아우성치니까 파직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바로 삭탈을 다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바로 복직을 또 시켜요. 아니 누가 복직 시켜달라고 했습니까? 복직을 시켜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다시 삭탈관직을 시켜요.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직하자고 그럴 때는 사직을 안 받아줬다가 파직시키고 내려가니까 아예 그냥 모든 것을 관직마저도 다 뺏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다시 복직시켰다가 다시 복직시키고 나서 다시 또 삭탈관직을 시켜요. 이게 유성룡 선생에게 마지막에 선조가 했던 일들입니다. 그걸 보면 진짜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내려요. 조정 대신들이 진짜 공이 많다 그런 사람들이 내리는 것들이 있는데 겸근청백록이라는 것도 이게 바로 기록에다가 공을 세운 사람들, 청백리로 사는 사람들의 기록을 남기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기록을 남기겠다고 그랬을 때 유성룡 선생은 자기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또 부원군이라는 걸 내렸는데도 그때도 나는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안동으로 내려오면서 유성룡 선생은 모든 것을 버린 거예요. 선조를 버린 겁니다. 그리고 국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나라 전체를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 과거에 있었던 조정에게하고 관계가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리려고 이미 결정을 한 겁니다. 호성공신호도 호성공신을 받잖아요, 이 사람이. 이때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보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충운부라는, 그러니까 공을 많이 세운 사람들을, 공로를 가진 대신들을 초상화를 그려서 기념하는 것을 만들려고 그 당시에 했는데, 그래서 공신 초상화를 만들기 위해서 화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그림 그리는 화가를 보낸 겁니다.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를 보냈는데, 그때도 거절해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사망합니다. 이게 유성룡 선생입니다. 유성룡 선생의 일대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 마지막입니다. 반성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내 인생만 힘들다고 하지 마라. 서해 선생은 전란을 극복하고 파직당했습니다. 힘들다고 하지 않고 성찰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 징비록이라는 반성문을 썼습니다. 한평생을 산 것을 반성문으로 완성을 했다는 겁니다. 반성은 후회가 아니라 분명하게 미래 만들기입니다. 유성룡 선생은 미래 만들기에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징비록이라는 것을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징비록의 저술은 1592년부터,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나서부터 전쟁이 끝났을 때 1598년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숫자를 세는 것이, 나이를 세는 거나 숫자를 세는 것이 1년 한 달만 돼도 2해로 잡습니다. 우리의 세는 법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92년부터 1598년, 6년이 아니라 7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64세 때 징비록을 완성을 하고 65세 때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초가집에서 운명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를 경영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이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먼 나라하고는 친해야 되는 겁니다. 먼 나라하고는 친해야 되는 겁니다. 가까운 나라는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징비록의 기술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징비록을 처음에 열자마자 처음으로 나오는 얘기가 바로 신숙주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신숙주의 이야기를 한번 있는 기록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신숙주가, 유성룡은 신숙주의 이야기를 징비록 제일 맨 앞에 뒀습니다. 왜 맨 앞에 뒀겠죠? 거기에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신숙주가 서장관으로 일본국을 왕래했을 때였다. 그 신숙주는 한참 오래전 분이잖아요. 신숙주가 죽기 얼마 전에 성종이 물은 겁니다. 신숙주가 이제 연로해서 이제 정사도 제대로 보기도 어려우고 그럴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큰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한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종이 신숙주 선생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남길 말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그러니까 내가 정사를 보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진짜로 내가 귀감이 되고 꼭 지켜야 될 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신숙주가 대답을 했습니다. 원컨대 우리나라는 일본과 실화하지 마옵소서입니다. 뭐죠? 실화. 화평하게 지내는,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유지하십시오. 이런 겁니다. 가까운 나라와는 경계를 하되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겁니다. 암만 적대적인 국가도 친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를 점령하는 것은 늘 가까운 국가입니다. 여러분들은 흔히 우리하고 가까운 이 나라가 우리를 힘들게 하겠느냐, 우리하고 가까운 북한이 우리를 힘들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역사를 뒤져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나라가 망할 때 그 나라를 공격하고 정복한 나라는 다 이웃 국가입니다. 그리고 형제 국가입니다. 백제가 망할 때 누가 공격했습니까? 고구려가 망할 때 누가 공격했습니까? 다 이웃 국가에서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먼 나라하고는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가까운 나라와는 친하게 지내든가 아니면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진짜 그대로 조선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종께서 감동하여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본과 평화롭게 지내야 됩니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자 성종께서 감동하여 주제학 이영원과 서정관 김은을 보내어 화복을 유지하려 했다. 그러니까 화평스럽고 서로 복스러운 관계를 만들도록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견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파견하는데 대마도에 이르자 심한 풍랑이 일어서 놀라서 병을 얻었다. 이렇게 서찰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대마도에서 큰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일본국 가기 어렵다라고 서신을 보낸 거예요. 이 서신을 받고 놀라운 일은 그냥 물품만 전달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방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습니다. 사절단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1592년, 그 이후에 1592년에 임진왜란을 발발하게 한 겁니다. 저는 서해 유성룡 선생의 십계명을 진짜 저 나름대로 큰 느낌으로 받았습니다. 이 10가지는 그때도 필요했고 지금도 필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 나라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가까운 나라는 경계해야, 이것을 견제해야 되는 것이 정치의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해 유성룡 선생의 인생 십계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